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그의 측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맨해튼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여성 용의자와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13세 소년에게 폭언을 하고 그를 칼로 위협한 남성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5일 일광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뉴욕시의회는 도시 전역에서 생겨난 수많은 불법 대마초 상점을 더 쉽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그의 측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2일 오전 선거 컨설턴트인 브리아나 석스의 브루클린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FBI는 아담스 시장이 지난 2021년 시장 선거에서 터키 정부와 공모해 불법 해외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터키 정부와 연관된 브루클린 소재 건설회사와 워싱턴 DC 소재 소규모 대학이 아담스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기 위함이며 특히 아담스 시장이 이 건설회사와 직원들 또 터키 정부 인사들에게 킥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FBI는 25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에서 3개의 아이폰과 2개의 랩탑, 에릭 아담스, 기부금이 적힌 마닐로 폴더 등을 압수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이번 조사에 표적이 됐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는 측근의 자택이 압수수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즉각 취소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최근까지 터키와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는 자신만큼 터키를 많이 방문한 뉴욕 시장은 역사상 없을 것이라며 최소 6번은 방문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브리아나 석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2025년 재선을 위해 현재까지 2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경찰은 맨해튼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여성 용의자와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13세 소년에게 폭언을 하고 그를 칼로 위협한 남성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임신한 상태의 25세 피해자는 1일 오전 9시경 잭슨하이츠 74번가 브로드웨이역에 접근하는 남행 7번 전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열차가 역에 근접해 오자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 움직이던 중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열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용의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현장을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붓기와 멍, 복부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또 어제 경찰은 지난주 지하철에서 13세 소년을 찌르겠다고 위협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월 25일 오후 1시 25분쯤 남행 1번 전철을 타고 가던 중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는 피해 소년에게 칼을 휘두르며 그를 찌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66번가 링컨센터역에서 내려 도주했으며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 현재 그들을 수배 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5일, 일광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일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바뀌며 1시간 뒤로 조정됩니다. 서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 등은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뉴욕과 한국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저녁의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미국에서는 1918년부터 100여 년 이상 시행돼 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도시 전역에 생겨난 수많은 불법 대마초 상점을 더 쉽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대마초 상점 폐쇄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의 문제업소 폐쇄조례 NAL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은 현재 시 전역에 약 1,500개의 불법 상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시 전역의 11개, 주 전체에서 26개에 불과한 합법 상점과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파워스 시의원은 우리는 도시 전역에 잡초처럼 돋아나고 있는 수백 개의 불법 대마초 상점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두더지 잡기와 같았던 조치 대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불법 상점을 폐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불법 대마초 상점에는 하루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 초 승인된 새로운 법에 따라 불법 대마초 판매자에게 매장 공간을 임대한 뉴욕주 임대주에게도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크리스 알렉산더 대마초 관리국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 특히 조직범죄와 연루된 업체의 경우 이러한 벌금은 단순 사업 비용에 불과해 불법 상점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에서 또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 매체 퀸즈 크로니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인 중에는 제20선거구 제임스 페이 공화당 후보 캠페인에 소속된 2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샌드라 황 현역 시의원은 부재자 투표 등록을 요청한 유권자 1,839명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에야 이 중 46명은 등록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샌드라 황 캠페인 측은 46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이들이 690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거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8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데니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유칭 제임스 페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조달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28만 2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보건재단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캐치 마이 브레스를 확대하기 위해 $28만 2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캐치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최대 180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최대 315명의 보건교육자에게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년 봄부터는 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전자담배 관련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 전역의 전자담배 금지 공익광고 경연에 참가하도록 초대할 예정입니다. 공공보건 보고서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텍사스 중학교 학생들은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향후 16개월 동안 전자담배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적었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접했던 젊은이들은 나중에 전통적인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2일 송금 사기, 증권 사기, 돈 세탁 등 7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리드는 편취한 회사 자금으로 FTX 계열사에 재투자한 혐의, 미국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자신의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제로 진행됐으며 12명의 배심원단은 7가지 혐의에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데는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이날 배심원단에 나는 그저 기억력이 좋지 않은 수학 괴짜일 뿐이라며 실수는 있었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7개 혐의에서 모두 최고 형량을 받으면 그의 형량은 110년 이상 나오게 됩니다. 연방 하원이 2일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예산에서 이스라엘 부분만 떼어내 별도로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143억 달러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찬성 226대 반대 196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강경파 출신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주도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찬반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온 표결 결과는 이례적입니다. 이는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액을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성과로 자랑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대다수가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12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하원 법안은 매우 잘못된 법안이라며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이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서 공인 회계사들을 고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회계법인이 제공한 재무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남에 이어 증언대에 오른 차남 에릭도 조작된 자산평가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부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류 조작 문제에 대해 서류는 회계사들이 작성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장녀 이방카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음 주에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DC에서 경찰차를 강탈하려 한 13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펜쿼터에서 벌어진 차량 강도 미수 사건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이는 용의자 버나드 토니 주니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토니와 12세 용의자는 거리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를 향해 접근해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 윌리엄 레이놀즈를 향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발사했고 이에 토니는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마치 권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앞 허리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와 함께 있던 12세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이 공개한 수배 전단을 본 소년의 어머니가 경찰에 지난달 31일 신고하면서 체포돼 차량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육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두고 보육과 가사일에 전념하는 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육대란으로 일을 그만두는 부모들이 속출하며 미국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는 현재 미국 가정에서는 보육비로 9월 한 달 평균 $700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32%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육비가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비용이 오른 반면 연방 지원은 종료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비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가 무료 공립 프리스쿨, 즉 유아원이나 킨더가든, 즉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데이케어 등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보모를 두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비 때문에 상당수 부모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면 미국 경제는 1년에 1,220억 달러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진통 끝에 아시아나항공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가결하면서 대한항공과 합병 추진이 이어집니다. 연방국세청이 2024년 은퇴 플랜 적립 한도를 기존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로 $500 올렸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은 한국인터넷 본인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가 전자여권과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신원 확인을 쉽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한 교사가 아시아계 학생에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닮았다고 말해 인종차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를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오는 2025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25센트 기념 주화에 한국계 인물,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스테이시 박밀번의 얼굴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 최대 무역 전시관인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 철새 약 1,000마리가 부딪혀 집단 폐사된 가운데 해당 건물 측이 건물 내 불빛을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재차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이스라엘에 공식 제안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 양측 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9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